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자기들 사용하지 않는 훈련기 L-15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짝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디자인 자체도. 그럼 미국제 F-16 블록 60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맞는 게 KF-20이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빨리 실전 배치 전투기를 보실 수 있어요. 전투 주변국 북한을 상대로 이제 유사시에 전투에 들어갈 수 있는 조만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발행의 안승범입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한미 팩트시트 직접 발표하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역시 제가 종사하는 분야가 밀리터리 군사 분야다 보니까 뭐 무역 관세라든지 무역 협정에 대한 거는 뭐 좀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이었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근데 역시 가장 놀라게 만들었던 거는 그 우리가 원자력 추진 기간 잠수함. 요즘에 뭐 명칭 통일을 다시 옛날로 돌아갔지만 핵잠수함이라도 이제 부르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 테니 이제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연료를 이제 공급을 해달라 미국에서. 그게 가장 뭐 놀랐죠. 그리고 이제 그 부연 설명을 미국 대통령한테 어떤 이제 부연 설명하고 이제 뭐 좀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상대로 이렇게 전력을 가져야 된다 그 딱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북한 두 국가를 그렇게 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쇼킹했죠. 놀랬죠. 이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하는 이제 군사 무기이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그거를 아주 공개적인 전 세계가 이제 보고 있는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이제 나와서 브리핑할 때 나올 얘기였는데 그걸 이제 아예 대면에서 화면에서 나왔다는 게 그게 상당히 이제 핵심이고 쇼킹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는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개정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그 기본 방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나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인정하는 공식적인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떤 뭐 정파를 떠나서 상당히 이거는 좀 획기적이다. 그래서 뭐 이거 다 모두 이제 국민들이 다 반기고 이제 워낙 북한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1990년대부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06년부터 핵무기 개발과 함께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탑재하는 이제 수중 무기일 수 있는 뭐 SLBM 탑재 원자력 뭐 추진기가 잠수함을 또 하겠다. 상당히 이제 불안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밀려야 되냐.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상당히 치고 나가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을 이제 한번 했는데 그거는 뭐 엉뚱하게도 자기들이 모든 원인을 제공했는데 6.25 전쟁 이래로 다 모든 원인을 제공했는데 적반하장식으로 뭐 왜 만드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얘기로서 한미 정상이 얘기로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뭐 준비를 많이 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자들 거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급한 마음에 이 출발점은 나왔으니까 출발은 됐는데 자기들의 이해관계 뭐 자리 문제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사업단이 생기고 추진단이 생기고 하면 자리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런 욕심.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뭐 비닉 사업으로 관련 뭐 스마트 원자로라든지 이런 거 해왔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게 뭐 2004년부터 그게 꾸준하게 지금 흘러내는 거는 이제 뭐 얘기를 간간히 듣고 있었는데 그 기관을 개발했다고 해서 뭐 그게 실증되거나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또 이 무기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갖다가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테스트 해봐야 되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 뭐 국방 예산, 아니면 R&D 예산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별도의 얘기로서 좀 분리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합해져가지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만 듣다 보면은 그냥 평상시 이슈로 그냥 계속 굴러가는 거지. 이게 완성되려면 최소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서둘러도 뭐 한 10년, 그들은 뭐 7년 얘기하는데 워낙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10년 정도 걸리고요. 그럼 2035년도 좀 넘어가면서 실전 배치 들어가고 그다음은 실제 이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2040년대 초반.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을 따져오면은 그러면 해군의 그 핵잠수함 이것만 이제 가지고 뭐 국방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군의 KF-11 전투기 현재 지금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양산 출고식을 할 예정이에요. 뭐 그렇게 뭐 먼 훗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조만간이에요. 국가적인 행사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당겨지면서 KF-11도 이제 진입을 하지만은
이게 또 이제 스텔스화되는 이제 전투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시점, 개발을 이제 모든 거쳐서 전력화 되려면은 그것도 204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실제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로서 출전 배치가 되는 거는 뭐 핵잠수함하고 함께 KF-11의 스텔스 버전. 그래서 이건 2040년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면은 향후에 한 15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만 15년을.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이 사업이 이제 어떤 개요가, 기본 개요가 발표됐으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 단계에는 이제 좀 가라앉혀서 비닉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좀 조용히 해서 제대로 잘 만들 수 있게, 진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예산도 매번 잘 받을 수 있게. 두 번째는 미국에서, 미국 정부도 이제 이렇게 4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또 나중에 들었으면은 반대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또 그걸 또 조율을 해야 되고, 우리도 정부가 또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속 뭐 자기들이 먹거리, 언론사에서 이게 뭐 계속 먹거리화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뭐 정해진 거는 SSN, 원자력 추진기간 잠수함이지 이게 무슨 SLBM을 핵탄두를 탑재한 SSBN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조용히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굉장한 반발을 했다는데 북한의 현재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일단은 뭐 러시아에서 그 자기들이 이제 퇴역시킨 그 SSN 한 척을 일단 뜯어보라고 준 거는 갔다. 그게 이제 뭐 얼마 전에 봄에 러우 전쟁에 이제 파병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아낸 것 같다고 이제 추측성 보도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바로 들어서자마자, 새로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거를 이제 미국에 비공식적으로 타진을 해서 결국은 이제 끌어낸 거죠. 10월 말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고, 사실상 출발 선상에 똑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북한은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뭐 좀 큰 대형 잠수함이 없었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이라도. 그리고 그 전에 좀 공개했던 게 두 척이 있어요. 뭐 김근옥 함이라든지 또 그전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자세히 그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 사업을 배우신 20대 청년부터 60대 자영업 사장님까지 자기 건물 하나 없이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탄도탄 한 발을 그 세일, 이 본체가 아닌 세일에다가 이렇게 하나 수직을 한번 실어보는, 탑재해보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 선례는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소련도 시작이 그렇게 해봤고 지금의 중국도 그런 테스트 잠수함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미사일을 그렇게 억지로 한 발을 세일에다 탑재했을 경우는 어떤 그 수중에서의 역학 같은 게 유체 역학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전력화할 수 있는 실전 잠수함이 아니라 테스트해보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이제 뭐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기술이. 우리는 아예 그냥 잠수함 본체에다가 발사관을 심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것도 전례가 없지만은 재래식 잠수함에 그런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이 무장, 무기에 있어서는 앞선 거고 실제 탄도탄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쏠 수 있는. 그다음에 추진기간은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이제 똑같이 출발선상이 있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남북한이 이제 드론 뭐 얘기하는데 북한도 이제서야 드론 공장을 세우는 거고 조립을 이제 시작을 해봐서 좀 구체화된 건 아니고 대한민국도 이제 뭐 이렇게 직수입하는 것도 다 들여다보고 이제 사오는 곳도 있고 폴란드나 뭐 이스라엘에서 그다음에 미국제도 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뭐 드론 분야도 그렇고 원자력 추진기한 잠수함도 이제 똑같이 남북한이 이제 기술 경쟁 누가 먼저 빨리 실전 배치하느냐 경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어느 한쪽이 앞선 거는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만약 북한이 핵잠수함과 SLBM을 결합하면 한미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특히 중국이 무기라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이끌어 온 거거든요. 그게 증거를 우리가 제시하거나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반박을 못 하는데 결국에 이제 중국의 도움은 되죠. 지금 현 시점에서 일반 언론 보도에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게 전에는 뭐 설마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대결 그러면서 그 전에 뭐 80년대까지 말까지 뭐 냉전을 자꾸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단어를 안 쓰려고 뭐 신냉전 얘기 아니다 뭐 자꾸 그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는데 교수들 사이에서 근데 사실상 뭐 지금 신냉전이 시작됐는데 뭐 30년 동안에 1992년부터 뭐 한 2022년 이때까지 그게 평화로운 시절이 이제 어느 정도 무역 중심으로 있었는데 그건 다 깨졌잖아요. 그게 공교롭게 엉뚱하게도 이제 코로나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최초의 시작은 그리고 러우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그다음에 군사 안보 이게 다 깨졌기 때문에 신냉전은 분명하고 당연히 그 이후에 북중러가 모였고 최근에도 모였고 상징적으로 모였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한미일 군사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한일 간에 좀 그런 군사 교류를 중단한 건 있는데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이제 문제화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중단은 됐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결이다. 북중러 한미일.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그 SLBM을 탑재한 뭐 원자력 추진기 안에 그러면 이제 그게 작은 SSBN이 될 수도 있는데 축소판. 그러면 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관련된 우리 대응 전력,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에 같이 접해 있는 일본도 해공군 전력, 그러니까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전력을 또 더 발전시켜야 되는 또 그런 과제를 이제 안게 되죠. 그게 여러 가지 도입 안 한 또 무기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무기 경쟁, 완전히 그런 군비 경쟁이 더 한 발짝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더 첨예화될 수밖에 없는. 일단은 그걸 견제하고 억제하고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SSN이든 SSBN이든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골치 아프고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거꾸로 50년 전이나 40년 전, 10년 다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은 지금 무기 체계가 엄청 발전을 남북한도 그렇고 이 주변국도 그렇고 엄청 발전했어요. 옛날에 비교하면은 뭐 상상을 뭐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군비 경쟁이 더 이제 마치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무기 체계 종류가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죠.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두고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게 이쪽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나토 지역도 그렇고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 포출은 되지만 그 내용들이 결국 미국이 1940년도 이제 승전, 대표적인 승전국으로서 이 지구상을 이제 이끌어 오는데 자기들이 뭐 좀 불리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게 본격화된 게 이제 한반도의 6.25 전쟁.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이제 휴전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일단은 이제 정지시킨 거죠. 그러면서 일본 자위대를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한 1년 있다가 준비를 1954년도에 다들 했다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자위대를 먼저 육성을 합니다. 전력을 10년 단위로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장비들을 10년 단위로 줘가지고 아니면 만들게 해요. 면허 생산이든 아니면 기술을 주든지 샘플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당시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의 극동 소련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자위대를 육성하고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올라가니까 60년대, 70년대 하니까 순서가 이제 대한민국 오는 게 70년대였어요. 처음에는 일본 자위대를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말까지 기본을 닦아놔서 소련을 이제 견제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숨을 돌리고 나서 1975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지금 소위 말하는 K방산이 기반이 그때 닦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또 우리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니까 어떤 기록물이라든지 저서라든지 박사님들의 아니면 학자들의 아니면 경제 계통에 있었던 그 옛날에 50년 전 그분들은 이제 다 혼자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어떤 이런 자랑을 많이 하죠. 저서를 보면 다 혼자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미국이 의도한 게 많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재래식 전력, 특히 일본 자위대는 해상과 항공자위대를 육성했다면 대한민국은 육군 중심으로 일단 1단계가 그게 1975년 이제 소총 M16A1 소총부터 시작해서 전차를 지금의 K1 전차를 미국이 그 당시에 설계를 해줍니다.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전차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국산 전차가 필요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미국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설계를 해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원했던 국산 전차를 만들면은 어떤 게 유형 스타일이 그 당시에 뭐 서독의 지금의 이제 독일이죠. 서독의 레오파드 1 전차를 이제 그런 디자인을 구상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하고 협의를 하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자기들의 M1 전차, 에이브럼스 전차가 막 개발이 완료될 때인데 요거를 한국형으로 축소해서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탄생한 거거든요. 미국에서 디자인을 다 해줘갖고. 그래서 그게 시작이 K방산의 시작은 사실 미국의 후원과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국내 이제 학자들이나 특히 그쪽 계통에 종사했던 분은 다 혼자 자기가 다 했다고 아주 강변을 합니다. 이런 게 불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현재 10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게 그 자리에서 공개돼서 전 세계의 TV로 보여준 보십시오. 미국이 뭔가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거슬러 이렇게 거꾸로 가면은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 원조 기술 지원, 물론 이제 갈등도 막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게 75년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본격화 된 거고, 그 기술을 예를 들어서 K1 전차 말씀을 드렸는데, K1 전차를 미국에서 설계해서 국내에서 이제 조립 생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면허 생산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전에 지금은 현대 로템인데, 훨씬 전에 제가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현대 전공 시절 때는 그게 면허 생산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죠. 거기에 창원 공장에 계신 임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거는 결국 미국의 어떤 그런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원자력 추진기가 잠수함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이게 결국 대결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서 계속 육성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활용하려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뭐 KF-11 우리 보람의 엔진은 미국제입니다. 아직은. 이게 나와서 120대가 전력화되면요. 결국 서해안에서 중국 공군을 견제할 전력이 됐거든. 이게 아직은 세미 스텔스기인데 결국 자기들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대한민국이 막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북한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중국까지 두 개를 막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가세되는 게 이제 또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 해군의 공군에는 이제 KF-21, 그다음 나중에 스텔스가 되는 이제 KF-11이죠. 그러면 자기들의 안보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 이렇게 견제하고 막고 있을 때 자기들은 그 군사력을 딴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대만 가서 이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성을 이제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자위대나 대한민국 육성하는 게 서로가 이제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1954년부터 실제 역사를 다 따져보고 그때 당시에 어떤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그리고 어떻게 샘플이 넘어가고 대한민국은 그때 어느 상태였고 그걸 이제 비교하면 연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하면 다 답은 나와요. 혼자 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10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게 다 입증을 했던 거고. 항상 혈맹, 동맹 같이 서로를 위해서 윈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뭐 더 이렇게 발전시키면 핵무기 관련돼서 발전시키면 동일하게 우리도 또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국에는 아주 길게 전망을 하면은 2080년도 정도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좀 롱텀으로 긴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 안보 환경이 지금에 비교해서 미국이 좀 쇠퇴해서 미국은 자기 자국 땅만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물러난다면 2080년대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그런 안보 환경이 변하면서 갖게 되는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 기준에서는 그게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은 갖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비공식적인 생각들이 있고 이렇게 늘어나 있죠. 옛날에 비교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 비교해서 이쪽에 트럼프 같은 행정부가 차라리 낫다. 우리 안보 발전시키고 무기 발전시키려면 그런 게 역설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팩트시트에 대한 반응 전에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북에 제안한 상태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 배경에는 현 정부에서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아주 첨단 무기 체계, 뭐 쉽게 가질 수 없는 걸 얘기를 꺼냈고 다 이제 만천에 공개됐고 그러면 이게 북한 입장에서 뒤집어서 역지사지로 뒤집어서 그게 북한의 공산당이라 일지언정 사람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쟤네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건가? 좀 나중에는 쳐들어오겠네? 한미 연합군이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원자탄까지 가졌는데 핵포탄까지 그다음에 DMZ에서 담벼락 쌓고 왜냐면 로어 전쟁에 파병 자기들이 말하는 정예 부대를 뺐으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이게 다 설치했잖아요 추가로. 근데 이것을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반대로 아니다 나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거다 이러니까 이렇게 무기가 첨예화되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냥 현상 유지를 하자 최소한에 우린 전쟁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걸 의사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게 우발적인 어떤 충돌, 휴전선상에서 뭐 소총을 가지고 충돌하는 거, 그거부터 막아야 되니까. 이게 다 에스컬레이션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총으로 해서 뭐 전차, 뭐 전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의도는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우리 또 역시 똑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회담을 하자, 만나자. 최소한 군사 당국자들 간에도 만나서 최소한 이게 지금 너희들 담벼락 쌓고 뭐 우리도 뭐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좀 서로 공개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서로 회담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 완화 측면이죠. 긴장 완화 측면에서는 그거 잘한다고 생각해요. 강원 전략이죠. 그게 다 같이 믹스가 돼서 해야만 뭐 문제가 최소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속 제안을 이제 실천이 안 되더라도 북한이 당연히 듣지 않겠죠. 그래도 우리 의사 표현을 해야죠. 정확히. 전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 동북아에서의 역할 뭐 이런 게 한미동맹 관계 그다음에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만의 양안 사태도 미국이 자꾸 저렇게 뭐 군사력 증강하고 뭐 배치를 한다, 훈련했다 이런 거는 상대방한테 전쟁을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으키면 서로가 피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지 말자. 그러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라가 이제 미국의 일종의 동북아시아의 정책이죠. 한반도나 양안 사태에 대해서는. 한 핵잠수함 개발이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변국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 지원을 받는 정황이 있나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제 더 러시아 쫓아가서 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관련된 기술을 빨리 좀 달라. 아예 그냥 자료를 바로 넘겨라. 지금 시간 없다. 이 대한민국, 남조선보다는 빨리 개발을 완성해서 뭔가 자기들이 체면을 좀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작용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 개발이 되고 완성이 돼서 이제 배치가 되면은 중국군이 먼저 원잠, 핵잠을 추적하는 자기네 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항공기, 대잠, 뭐 초계기라든지 뭐 해상 작전 헬기인데 이러한 전력을 하나가 이제 자기들의 가상적인 하나 더 이제 그 전력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발전을 숫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제 MH-60R Seahawk를 카피된 이제 헬기가 지금 등장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세력을 더 늘린다든지 왜냐면 우리 서해안에서 했던 작전을 해서 우리를 견제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상 초계기 Y8이라는 이제 Y8Q라는 해상 초계기를 나왔는데 이제 그러한 전력을 별도로 개발에 뭐 돈 투자하는 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자기들이 재래식 전력에서 이제 그걸 추적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중국 해군도 SSN 원자력 추진 기관의 어떤 공격형 잠수함의 숫자가 아직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태평양 미군을 상대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게 동시 건조하고 있는 게 7척인데 그래서 향후에 2035년대 가면은 한 14척이 전력화돼요. 근데 여기에 가상적의 잠수함이 이제 대한민국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도 이제 그 다음에 갖는 순서이기 때문에 아마 원자력 추진기관 공격형 잠수함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군비 경쟁이라는 게 이쪽에서 하면 이쪽도 만들고 그럼 숫자를 더 막 계속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 전력이 그런 특화된 전력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뭐 우리는 갈 길 가는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만들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뭐 재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 극동 해군의 어떤 역할은 뭐 그냥 현 상태 유지할 거고 뭐 신형 뭐 잠수함을 자기들이 저쪽에 대서양 방면으로 우선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는 좀 그렇게 급속한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역시 중국과 북한의 전력이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도 또 할 것이고 일본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재래식 전력이지만 대만이 이제 존속을 계속 하느란 대만 해군도 최종적으로 재래식 잠수함 자기들이 만드는 잠수함을 8척까지 만들려고 완비를 하려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무기 체계들이 종류가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 동부아시아에서 그냥 뭉쳐 있는 거죠. 막 또 저쪽에 아프리카와 비교하면은 정반대죠. 아프리카는 군사력이 허술한데 뭐 옛날 노후 무기만 쓰고 뭐 T-55 전차라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예나 지금이나 이게 동북아시아가 제일 가장 첨예화되는 뭐 냉전 2기 신냉전에서도 역시나 첨예화되는 이제 지역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 훗날 뭐 2080년이나 그 이후가 될 수 있는데 먼 훗날 결국 우리도 핵무기를 갖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그 수준이 이스라엘 수준이냐 아니면은 뭐 중국 뭐 수준이냐 이제 그거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최소화된 그 핵무기만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도 최소 분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공습할 때 그런 게 연관을 접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군은 그거는 마치 1973년 그 4차 중동전 때 한번 망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공을 당해서.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 마치 이스라엘이 존속 문제가 최종적으로 있다 없을 때 쓰는 무기. 아주 최후의 병기죠, 이스라엘도.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무기.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제 뭐 나중에 먼 훗날 갖게 되면은 그 정도 이스라엘 사례로 가지 않을까. 뭐 대량 보유를 못 할 거예요.
또 미국의 어떤 통제가 또 간접적으로 있고 뭐 국제 뭐 또 협약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결국 언젠가는 갖기는 할 것이다. 이게 결국 이 상황이 이제 게임이고 경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더 다른 사례가 인도가 핵무기 가지니까 파키스탄이 갔듯이. 그래서 아직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도 대량 보유국은 아니고, 그리고 재래식 그 분쟁이나 충돌이 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뭐 항공전도 있었고. 그러면도 이제 그러한 무기를 생각을 한다든지 연관을 짓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존속 문제가 있을 때라는 이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드디어 장보고 잠수함이 퇴역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보고함의 퇴역은 한국 해군 전력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나요? 이 1970년대 제 이제 기억으로는 76년, 7년도 이제 제가 좀 뭐 어렸을 때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해군이 잠수함이 없다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매니아 초보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언제 잠수함 가질까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남산의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마치 관보처럼 신문을 이렇게 걸어요. 그날의 신문을 옛날 시절이니까. 근데 그다음 제 기억은 서울신문이었는데 미국에서 잠수함을 한 척을 도입을 한다 뭐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난 거를 보고서 드디어 그 어린 마음에 드디어 우리가 잠수함을 갖는구나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잘 안 됐어요. 그것도 뭐 미국에서 준다는 게 또 노후화돼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잠수함이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잠수함은 이제 말 그대로 물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또 해군의 또 전력 발전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76년부터 모든 걸 이제 계획하고. 그래서 내밀하게 은밀하게 독일로 가서 잠수정을 이제 개발하는 토대를 마련해서 8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그건 잠수정이에요. 500톤. 뭐 본격적으로 이제 작전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1984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이제 재래식 잠수함을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딘가 했더니 역시 그 당시에 서독. 그래서 서독으로 달려가서 지금의 209,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209 잠수함인데 그게 이제 한참 이 서독이 한참 전 세계에 세일즈를 판매를 잘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베스트셀러 잠수함에 들어가는데 뭐 베스트셀러라면 꼭 숫자가 무슨 뭐 몇 개다 그건 아니고 잘 팔리면 베스트셀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미 국가들이 뭐 서로 경쟁하듯이 다 사갔어요. 뭐 2척, 4척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도 그렇고 뭐 이제 인도 중심으로 이제 그렇고 이제 했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딱 잘 팔리는 잠수함은 사야 된다. 이제 도입을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좀 생산을 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독일 서독 측과 이제 업체, 지금의 하데베죠. 협의를 해가지고 첫 번째 하면 직도입을 하고 그냥 그대로 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국내 지금의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만드는 걸로 해서 출발을 한 게 첫 번째 지금 퇴역했다는 잠수함은 1991년도에 다 만들어졌고 92년도에 인수를 했고 93년도에 실전 배치에 들어간 거죠. 그로부터 지금 이제 퇴역을 이제 이번에 시킨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좀 의미가 있는 게 10월 말에 이제 한미 정상이 이제 그 원자력 잠수함을 얘기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그러면 반대 얘기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원자력 추진기가 잠수함을 갖겠다고 이제 이렇게 발전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거꾸로 잠수함의 출발점을 거꾸로 들어가면 이것이다 이거죠. 장보고함, 일본함.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흘러오고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세월도 흘러왔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는 원자력 추진기한 핵잠수함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군에서 이번에 처음에는 이걸 그냥 연말에 그냥 보통 퇴역함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언론 보도로 이제 나오게 된 게, 최초에는 제가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보는 제가 했어요. 처음에 이거를 처음 밝힌 건 제보는 제가 했고, 그거를 이제 제가 친한 우리 기자님이 또 내용을 풍부하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출입 기자분인데 그래서 기사가 된 거예요. 그걸 근데 또 이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퇴역 무기들을 이제 있는데 그 관심을 잠수함에 두어가지고 이게 매체가 거의 다 받아 썼더라고. 그래서 크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이제 있다. 근데 해군은 이거를 좀 뭐 조용하게 퇴역시키려 했다가 이게 상황이 10월 말에 상황이 막 바뀌었으니까 키운 거예요, 행사를.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다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다 이게 상당히 의미를 이제 부여한 거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생각할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자기들이 노후 잠수함은 퇴역을 못 시키고 있는데 더 오래된 잠수함,
그 로미오급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거, 자기들이 또 주력 생산했다는 건 다 로미오급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자기들의 답답함이 있겠지. 왜냐면 북한에서 말하는 남조선에서는 이미 2년이나 3년 사용하는 거를 퇴역시키는데 자기들은 뭐 70년대, 80년대 면허 생산했던 더 오래된 잠수함을 아직도 끌고 가야 되니까. 언제 이게 침몰할지 모르는 거를. 아르헨티나 사례처럼.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력 추진기가 핵잠수함을 누가 먼저 빨리 완성하느냐 그거 전에 심리적으로 북한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 쓰고 그냥 버려. 너희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어? 우리를 위협한다고. 근데 그거 다 썩은 잠수함이잖아. 제대로 가동이나 돼? 뭐 수중에 나와서 작전할 수 있겠어? 금방 탐지가 되고 우리한테.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심리전 측면에서는 또 저기죠.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 퇴역하는 잠수함도 활용을 잘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해군 하여튼 이번에 잘했습니다. 예. 한국은 디젤 잠수함과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핵추진 잠수함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술적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스마트 원자로를 이제 해왔는데 이게 뭐 완성도는 높다고 하더라고요. 최초의 이게 기술 이입설은 이제 러시아, 소련에서 러시아로 이제 붕괴돼가지고 이제 바뀐 그쪽에서 이제 한참 혼란스럽고 이제 어디다 갖다 뭐 물건을 팔 때 그런 것을 이제 불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그것하고 어떤 미국 기준에 아니면 최소한의 프랑스 기준에 원자력 추진기관 잠수함. 그러니까 미국 기준은 좀 큰 거고 7,000톤대 된 거고 프랑스 기준은 4,000대 이상. 그러니까 만재로 가면 5,000대, 6,000톤대죠. 지금 거기에서 중간점으로 이제 6,500톤, 6,700톤으로 이제 얘기하시는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어떤 잠수함에 종사하셨던 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프랑스 사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 사례 그대로 뭐 이렇게 추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갖고 결론을 낼 거고 지금 뭐 완전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디젤 잠수함을 좀 했다고 해서 원자력 잠수함을 뭐 아주 처음부터 성공리에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또 한 차원 다른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래식 잠수함에서 차이점이 또 생긴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캐나다 그 해군의 잠수함 수출하는 거 이제 독일하고 경쟁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장보고 3라고 해서 이제 만재배수한 4,000톤 가까운 이제 장보고 3 지금 장형 실험이 나왔죠. 건조했는데 이거 기반은 뭐 HY100이라는 전통적인 어떤 강력한 그 쇠로 된 그러니까 HY 뭐 전에는 80이 흔했다면 지금 100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쭉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212CD는 스테인레이스 강이라고 해요. 스테인레이스라는 거는 뭐 가정 짐바다 그 사용할 수 있어요. 용기로서. 뭐 그게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스테인레이스 강으로 이제 잠수함을 이제 건조하면은 스텔스 탐지 피탐되는 게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훗날까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건조되면은 한 척당 보통 기본이 30년 이상이니까 그럼 그게 2035년에 최초의 일본함이 등장하면은 거기서 플러스를 하면은 거의 2070년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잠수함의 탐지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센서들이 더 발전을 할 것이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기술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신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조율하고 조합을 하려면은 현재 디젤 잠수함은 이제 4척을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3,000톤대. 그 전엔 다 면허 생산이에요. 아주 순수한 ESR까지는. 그러니까 장보고 2까지는. 3가 뭐 국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70%의 국산. 그래서 그게 3척이 배치가 돼 있고 한 척을 건조했어요. 행사를 했죠. 그래서 4척이 지금 실제 존재하는 건 4척이에요. 이제서야 3,000톤 이제서 해본 나라예요. 나머지가 또 기다리고 있고. 뭐 9척까지 최대 그 목표 숫자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이 10월 말 이후 주장하는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보고 3 지금 배치 2 2차선이거든요. 2차선이 2척이 있고 3차선에 3척이 있고. 근데 성급한 분들은 이 장보고 3의 배치 3를 뭐 원자로 한번 하자. 너무 성급해.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2척, 3척, 5척을 제대로 만들어서 실전 배치해서 아주 작전 능력이 탁월하고 고장이 안 나는 거로 다 실증이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만들고 배치하면서 그 기술이 이제 확보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면서 받아서 원자문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사람이 문제예요. 왜냐면 무슨 조직이 생기고 뭐 사업단이 생기고 업체가 뛰어들고 근데 이게 롱텀이잖아요. 길게 가야 되잖아요. 기술이 다 모여야 되고 미국에 또 뭐 이렇게 받아오는 것도 있고
뭐 연료봉도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그 누군지는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너무 성급해. 물론 나이가 있어요. 세상은 걸고 시간과 돈인데 저도 뭐 나이가 있지만은 그분들이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인데 나이가 있어서 업체도 마찬가지 실적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앞서가. 기술적인 거는 이제 시작이고 미국과 협의할 게 아주 그냥 막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우여곡절이 나중에 뭐 훗날 책으로 나오면 이제 그게 다 거기 기재되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난리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너무 좀 단위가 높습니다. 지금의 재래식 잠수함하고 다릅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잠수함 보유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도 뭐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도 이게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국은 노리는 게 자기 동맹국, 최애 동맹국 이제 뭐 아시아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건데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국이 최애 동맹국인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우리를 대접을 해주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주겠다 이제 하는 게 그걸 보니까 대신 뭐 이렇게 앞 전방에 내세워서 소모 자기들의 경쟁국 미국의 경쟁국이 돈을 더 쓰게 하고 신경을 더 쓰게 만들어서 소모성 거기에 우리를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저도 놀랐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우리 대통령이 중국이란 말 썼을 때 그걸 좀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의 승낙을 이제 그거죠. 서로 얽혀 있는 그 중간점이 중국인 거예요. 미국은 대놓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속으로 감추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고 그 역사적으로도 지금의 뭐 무역 판매하고 뭐 이게 경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엮여 있는 거지. 그게 없었던 냉전 시절 때는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두려워했었거든요. 한 예로 군사적으로 두려워했다는 한 예로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0년대 중반에 중공 그 당시 중공이라 했어요. 어뢰정이 우리한테 넘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폭격기가 경폭격기가 막 같이 갑자기 막 들어온다. 군산 거기에 불시착한다든지. 유별나게 80년대 중공의 전투기나 이런 어뢰정이 막 많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협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당시 정부가 소위 반공을 이제 뭐 철저히 내세우는 정부였는데 두려우니까 되레 막 가서 이렇게 살살거려. 그 당시 정부 실무자들이 뭐 장관급들이 되레 막 그때 당시 기록 그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막 엄청 막 비벼대고 막 관광시켜주고 막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92년대 수교를 하면서 이제 경제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 팔아먹고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발전했어요. 선진국 문화까지 갔으니까. 30년이 끝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재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더 계속 팔아먹고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 군사적으로 이제 감춰야 되는 두려우면서도 저걸 견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또 후원을 한다고 그러고 밀어준다고 그러고 원자력 추진기나 잠수함으로.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떤 그 서로 간의 안보 측면에서는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뭔가 뭐 좀 애매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감춰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할 건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딱 개입을 하면서 하여튼 골치 아픈 거는 뭐 중국이죠. 북한은 당황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얻을 게 많다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시에 이제 이거를 핑계로 자기들이 이제 원점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 근데 순서는 이제 우리보다 한참 후고. 그러면 이제 동북아시아에 이게 전력들이 결국 북한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어떻게든지 북한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동북아시아 이제 원잠이 아주 그냥 막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저쪽에 발트해보단 더 많이. 발트해나 북해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왜냐면 북해 쪽에는 뭐 그쪽에 대상 진출하는 그쪽에는 영국, 프랑스의 원잠보다는 러시아 원잠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집중도를 보면은 동북아시아가 전 세계 하여튼 뭐 가장 밀집되는 원잠에 작전하는 밀집도가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60조 원 규모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작했다는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의 현재 상황과 한국의 수주 가능성은 어떤가요? 일단은 뭐 그쪽 현지 언론도 최근에 이제 전해지는 거는 뭐 사실상 한국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작전 요구 성능이나 어떤 나토하고 긴밀함을 따져보면은 또 독일제 잠수함을 자기들이 도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뭐 50대 50 아직도 그런데 이제 또 그쪽에서 언론에서는 우리한테 흘리는 게 거꾸로 좀 묘하게 흘리는 게
우리가 원잠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을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 그러니까 나토의 프랑스나 영국의 그런 원잠 그 기술국이 따로 있지만은 독일은 재래식 잠수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뭐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나 독일 사례를 다 이제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평가를 높이 해주는데, 우리는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하는 게 이제 산업협력, 절충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협력을 또 많이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캐나다 쪽에서는 국방부에서는 또 그런 절충교육보다는, 산업협력보다는 실제적으로 작전 성능,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이제 가격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가격에서 얼마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냐, 그리고 빨리 저희들이 그 잠수함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역시 저는 생각할 때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을 얼마만큼 내려서, 저 사람들도, 캐나다 사람들도 상당히 돈을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획득 비용을, 최종적으로는 가격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조건은 뭐 독일이나 독일 212CD 뭐 스테인리스 강으로 뭐 만든다 해서 뭐 스텔스 성능 우선시한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내세우고 있고, 또 대한민국은 이제 이게 3,000톤대에서 이제 거주성이 좋다, 작전할 때 또 공간이 많아서 좀 승조원들이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뭐 리튬 이온 전지가 뭐 상당히 좋다, 뭐 기존 그 기관 플러스 리튬 이온 전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서로가 장단점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로 승부는 안 날 것 같고, 가격에서 승부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뭐 금전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죠.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얻게 될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조마조마한 게, 지금까지는 지상은 장비, 폴란드, K방산이라는 게 폴란드하고 중동 국가들, 물론 출발점은 동남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는 그렇게 어차피 우리 권역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으로 협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갑자기 러우 전쟁 터지면서 폴란드로 진출했다는, 유럽을 진출했다는 거. 유럽에서는 얘기하기를, 아니 이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아시아의 전차가 유럽에 상륙했다. 걔네들 입장에서 상당히 놀란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전차면 그게 최고지, 뭐 소련 전차나 자기들 땅에 붙어있는 지역에 자기 미국에서 건너온 전차. 근데 같은 뭐 또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역사적으로. 근데 생각지 않은 저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의 전차가 상륙했다. 상당히 상징성을 크게 갖고 있고 부여를 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상군 장비 중심이죠. 뭐 자주포는 워낙 뭐 잘 팔리는 물건이니까 뭐 그건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고, 전차가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머무느냐, 아니면은 K방산의 2단계로서 올라가야 되는 게 이런 잠수함, 그러니까 수중전력, 그다음에 수상함, 전투함, 그다음에 더 이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KF-11 중심의 수출, 유럽에 진출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먼저 캐나다에서 터지고 수출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러면 또 폴란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KF-11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부대 배치를 위한 양산이 이제 행사를 해요. 크게. 그냥 상반기에. 그리고 되게 땡겨진 거예요. 저는 연말로 봤는데 상반기에 그냥 거국적인 국가적인 행사를 이제 할 거니까. 그리고 공군에 이제 인도를 할 것이고. 그럼 바로 이제 수출로 이제 상담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단계는 이제 KF-11이다. 그래서 K방산의 어떤 진짜 도약, 발전. 그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 이렇게 계기가 있어야 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뭐 2단계에 해당되지 않을까. 3단계 KF-11은 아마 본격적인 어떤 그 사인을 하는 거는 2027년도. 왜냐면 26년도에는 상반기에 행사를 하고 부대 배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이제 사진들이 나오면서 실전 배치됐다. 그래서 계속 많이 이제 사진을 이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제 인식이 모여야만 그동안 구미가 땡겼던 나라들이 이제 진짜 협상단을 꾸려서 이거를 발주하겠다 하고 이제 덤벼드는 게,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거는 2027년도에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뭐 계약금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뭐 3단계는 이제 KF-11 보라면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L-15 고등훈련기, 이것을 UAE가 48대나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사업 중단했다는데요. 해당 내용 전해주신다면요? 일단 대한민국이 그 TOC 훈련기를 아랍에미리트에 판매를 하고자 접촉을 하면서 영업 세일즈를 했던 거는 여러 가지 경로로 이미 한 1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성능이 좋고 어떤 가성비가 좋은 훈련기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노후화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이태리제 MB339를 대체를 하겠지, 호크 훈련기도 있었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중국에 어떤 그 밀접한 게 따로 있어요. 우리하고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자기들 공군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도입하지 않은 지금 그 훈련기 A-15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뭐 그 상표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M346이라고 이태리제 훈련기가 있어요. 우리하고 경쟁이 항상 된다는 T-50하고 그거의 또 다른 유형이에요. 짝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디자인 자체도. 그럼 출발점은 M346, 이태리의 M346은 러시아제 야크 130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파리에어쇼에서 본 게 2001년도 파리에어쇼 갔더니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 제트 훈련기가 나란히 있는 거죠. 이거 뭐 저거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하나는 오리지널 야크 130이고 그거를 서구화시킨 서구제 엔진하고 어떤 전자장비나 디자인을 살짝 바꾼 가미한 지금의 M346이 있었고 상당히 뭐 그게 24년 전인데 좀 생소했었죠. 근데 그로부터 한 3, 4년 지나니까 2004년인데 대한민국에서 무슨 코리아 에어쇼라고 잘 모르실 텐데 부산에서 한번 그게 방산전시회, 항공방산전시회가 있었어요. 2003년도인가. 거기에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훈련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와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안 하지만은 뭐 서울 아덱스에. 지금 그때 처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알게 됐고.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L-15고. 그러니까 이게 삼형제예요. 서로 사촌 관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러시아제 야크 130을 또 이제 흉내를 내서 자기들이 또 카피해서 뭐 전체 뭐 규격이 틀리긴 한데 결정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이전에 선정을 그걸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바로 전쟁이 난 거죠. 러우 전쟁이. 그러니까 공급망이 끊어지는 거죠. 엔진의 핵심이. 결국에는 제때 만들어서 납품할 수 없는 계약은 이제 48대 했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이거를 결정한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러니까 순수하게 항공기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아크로바틱, 그러니까 에어쇼 팀이 있는데 그 에어쇼 팀에서 사용하는 거는 MB339라고 이태리제예요. 옛날 거예요. 아움소. 그것도 대체해야 되고 1차적으로 12대. 나머지 36대는 그 호크 훈련기, 영국제. 이거를 대체하고자. 그러니까 뭐 연차적으로 이제 물건을 받는 거죠. 그냥 롱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협력 관계가 따로 있었던 존재를 한 거고 우리를 이제 걷어차고 했던 거를.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때 공급이 안 되고 뭐 성능 문제도 있었고 근데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게 근본적이고 자기 혼자만 아랍에미리트만 혼자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물론 뭐 아프리카에 뭐 잠비아니 뭐 이제 이렇게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 나라는 뭐 4대 뭐 6대 이런 소량 생산 이제 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공급망이 결국 후속 군수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작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오리지널 그 중국에서 만든 나라에서 후속 군수지원이 좀 성립이 되는데 그 관련된 회사 중소업체들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엔진이 조달이 무척 어렵고 그러면 엔진 교체를 해야 되면은 재설계를 또 해야 되고 그럼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여러 가지 다 얽힌 거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선택을 잘못한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괘씸했어요. 오랜 기간 이거를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 T-50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걸 엎어버리고 중국제를 선택했다. 그것도 어떤 뭐 좀 일반적으로 도입이 수출이 되는 훈련기도 아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이태리제 M346을 선택했다면 또 뭐 불만이 그렇게 뭐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아닌 중국제를 선택했다는 게 상당히 좀 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과연 얘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게 생겼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한테 접근해서 이제 우리 정상 뭐 회담을 이제 했지만은 뭐 일반 민간 교류나 여러 가지 경제 교류는 당연히 뭐 해야 되고 다 좋은데 이 군사적인 접근, 그것도 무기 체계를 우리 거를 뭐 가져다가 뭐 생산을 해야 되겠다, 뭐 기술을 달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 뭐 두세 가지가 흘러나오는데 이 사례를 보면은 과연 이 아랍에미리트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방산 쪽에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그거를 제때 조달이 안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지금 이렇게 뭐 T-50을 다시 뭐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다. 다시 상담을 하자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엎어버리고. 그러면 또 그들 입장에서는 또 이 유럽하고도 가까우니까 M346을 또 불러서 다시 재검토를 또 시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그 군사력의 어떤 앞으로 무기 조달이 이게 과연 제대로 지금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부터 갑니다. 이번 이 사례를 봐서. 그래서 별로 지금 좋게 보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T-50을 선택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리고 모든 게 순조롭게 갈 것이고 서로 믿음이 상당히 쌓였을 거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최근 UAE와의 약 150억 달러급 계약 논의에서 KF21이 핵심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이 내용은요, 엠바고 걸렸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엠바고 걸렸어요. 기사를 쓰지 마라. 당장은 쓰지 마라. 대통령이 이제 다 순방을 끝내고 G20 정상 모여서 하는 회담 끝나고 튀르키예 거쳐서 귀국한 다음에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아마 그쯤에 이게 엠바고가 풀릴 것 같은데 현재로서 엠바고 묶여 있어요. 오늘 현재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출입 기자가 아니니까 그 해당되는 그쪽 소속이 아니니까 그 단체. 저는 이제 유튜브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추정을 하건데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KF21의 그 블록 1 내년 상반기에 공군에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 블록 1을 이거 공대공 미사일 중심의 이제 전투기가 완성되는 건데 이것부터 사달라. 왜냐면은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속 많이 쐐겼잖아요. 상당히 돈을 이제 다 떼어먹고 안 내겠다고 지금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고 그렇다고 판을 깰 수는 없고 이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는 또 판을 깨면 이게 수출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징크스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손해보는 거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랍에미리트한테 좀 충당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블록 2 더 나가서는 스텔스 전투기인 블록 3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현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이제 1년 좀 채 되지도 않았고 향후에 이제 4.5년을 더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말 그대로 정부도 새로운 정부도 실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그것도 실적 보여줬지만은 또 이렇게 순방하는 것도 실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블록 1부터 좀 사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안 좋게 얘기한 게 그들 공군력이 현재로서는 주력이 20년 전에 도입한 미국제 F-16 블록 60이에요. 20년 전에 도입한 구형 전투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미라지 2000. 물론 개량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미 이 전투기 시장에서는 걷어보지 않는 노후 전투기, 중고 전투기로 접어드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원조하는 그런 수준의 전투기고 인도네시아도 그 중고 전투기를 카타르 걸 살려다가 취소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거든. 이 미라지 2000이. 근데 미라지 2000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로 대체하기로 계약이 끝났고 지금 알려지기는 한 대가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대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프랑스 쪽이고 그럼 미국제 F-16 블록 60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80대 정도를 이게 딱 맞는 게 KF-21이에요. 블록 1부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블록 1부터 사달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시중 언론은 블록 2부터다 하는데 근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게 계약도 하고 사인도 이제 하면은 돈이 오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 관련된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제품을 완성시켜서 시험 비행해서 갖다 딜리버리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2, 3년, 3, 4년 걸리잖아요. 그럼 현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블록 1을 좀 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단계 2단계는 이제 블록 2는 이제 공대지, 공대함, 공격 성능이 이제 부여되는데 사실 이것도 실전 배치, 생산 배치 하려면은 28년도 지나가야 되고 거의 2030년 가까워져야만 제대로 된 수출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추가로 사달라. 물론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급한 대로 우리가 좀 이런 갭을 메꿔야 되니까 블록 1부터 사주면은 나중에 업그레이드, 블록 2로 업그레이드 한 거는 우리가 최소한 저렴하게 기본 그 재료값만 받고 해주겠다는지 아마 그런 제안을 이제 옵션으로 넣을 수 있죠. 그 옵션이나 옵셋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지금 블록 1부터 수출을 좀 바라는 거 아닌가. 근데 저쪽에서는 아마 블록 2부터 사주겠다고 얘기하겠죠. 좀 넓게. 나중에 이거 나오면 사드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지금 타결이 된지가 궁금하고 블록 3 스텔스 전투기는 사실 완성되는 시기가 2040년이에요. 3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한 8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난 훗날이잖아요. 그리고 2032년 시작할 때 보면은 그건 또 다음 정부가 해당되고 다다음 정부나. 그 전에 뭔가 약속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약속을 이렇게 서류에 사인하는 정도의 그거는 안 했을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말씀 정리하면은 블록 1부터 수출을 하려고 한 거 아닌가. 네. 그게 또 현실적이고 또 그래야만 되고 그게 진짜 실적이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도 블록 60, 미국제 F-16 블록 60 대체가 뭔가 실용적이에요. 왜냐면은 F-16 블록 60이 20년 전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전투기였어요. 자기들이 개발비까지 됐어요. 미국한테, 로키드 마틴한테. 세계 뭐 일종의 일본 다음에 뭐 A사 레이더를 장착한 뭐 아주 성능이 고성능이라는 이제 20년 전에 그 어떤 타이틀을 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구닥다리 그 레이더 성능 별 볼이 없고 그보다 더 좋은 게 많고 특히 우리 KF-11의 A사 레이더가 훨씬 더 많이 세대를 추월하고 시간을 성능이 더 좋고 그다음에 무장 측면에서는 F-16 블록 60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뭐 제즘을 발사한다든지 그런 제즘 ER 뭐 500km 날아가서 타격한다든지 그런 게 아마 결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KF-21은 블록 2부터 그런 성능, 원거리 타격, 뭐 함정이나 지상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KF-11로 이제 교체를 블록 1부터 하면은 성능이 이제 어떤 그 차이가 너무 나고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라팔이 인도 공군이 사용했다가 파키스탄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미사일 그 성능 뭐 얘기해가지고 뭐 장착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라팔은 라팔이고 사는 건 그건 사는 거고 보강을 해서 서로 보완을 하려면 우리 KF-11을 블록 1부터 가져가야만 보완이 되죠. 어떤 시간상으로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블록 1을 좀 타결을 했지 않았을까? 아니, 하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도 특히 UAE가 한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측면이지, 방산 측면에서, 무기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뭐 이게 사막에 있는 국가잖아요. 뭐 두바이가 좋다, 뭐 가면은 무슨 에어쇼를 하네. 근데 실제로 저도 안 가봤지만은 갔다 온 사람들이 좋은 거 없다 하더라고요. 사막에 세운 도시,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근데 뭐 도시라는 건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유별나게 우리 관광객이나 업무를 가는 사람들이 그게 머리에 기억납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거부터 출발합니다. 얘기가.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더 나가서는 접근은 우리 군대도 가 있고 특전사가 야크 부대에 가 있는데 지들이 아쉬워서 어떤 주변국이 뭔가 자기들 찝적되어 있을 때 뭔가 이런 군대가 필요한 거. 마치 하여튼 그런 협약을 맺는 거죠. 다 좋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 그러면 조건이 방산 무기를 그러한 거 어떤 안보를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기를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조건 없이.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천무, 다연장, 로켓포 같은 거 사가면은 뭐 자기들이 뭐 습관대로 비공개하고 이렇게 전 세계 좀 알려야만 우리도 이득이 있는 건데 수출하는데 맨날 감춰요. 뭐 현국미사일도 감추고 그리고 뭐 예멘 후티 반군한테 사우디 연합군하고 가서 싸웠다가 뭐 패퇴한 경우도 있고 뭐 장비를 뺏겠다든지 그리고 좀 우울한 거. 그렇게 이제 뭔가 이 아랍에미리트 군사력이라는 게 결국 사우디에서 다 독립하고 영국에서 뭐 이렇게 다 얽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고 어려운 게 많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한테 지금 이런 방산 기술들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내고 확보한 것들을 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몇 개 사준다는 이름 하에 가져가고 뭐 공장 설치하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상 뺏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상의 기술을 또 개발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무슨 얘기냐? 튀르키예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튀르키예. 처음에 우리 거를 기술 협력 그냥 돈을 주는 거지만은 K9 자주포, 그다음에 KT1, 그리고 지금 전차, 알타이 전차 나왔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전투기 쪽을 보면은 우리 T-50이나 KF-11 그대로 흉내내는 것들을 샘플을 똑같이 만들어놓은 그걸 키워준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튀르키예가 그런 방산 협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털린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다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을 때 사줬다는 거는 그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걸 그대로 베껴서 우리한테 경쟁자로 등장했던 나라가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처음에 우리한테 기여를 했지만은 아예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이제는 처음에 20여 년 전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는 아예 그냥 이거 헐값에 줘 뭐 돈 다 못 내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고 결과적으로 20년 지나니까 인도네시아하고 튀르키예 방산이 우리한테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저는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분야는 일반 분야는 모르겠고요. 참 그거는 뭐 내가 평가할 입장이 아니고 이 방산 분야를 보면은 이거 또 다른 튀르키예를 키워주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좀 생겨요. 우리가 급한 대로 뭐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또 팔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파는 게 등사가 아니다. 폴란드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폴란드는 일단은 크게
그게 옵션이라 포함된 거지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포함된 거지만 일단 크게 내가 이렇게 사줄 테니까 와서 좀 어떻게 해줘봐. 그리고 절반은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뭐 FA50도 뭐 그럭저럭 일단은 시간을 계약서는 다시 써야 되는데 그 지연이 되는 게 있어서 계약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일단 절반 정도는 완성이 됐고 나머지도 이제는 보니까 3차, 4차가 걱정은 이제 좀 예전보다 덜 돼요. 이제 그런다라고는 비교가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 폴란드 유럽이잖아요. 동유럽이지만 진출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진출하기가 뭐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같이 이제 그런 계기로 협력을 이제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우리 기술력은 이제 인정받은 거니까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 다른 서유럽 국가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아랍 쪽, 뭐 튀르키예 사례니까 좀 더 이렇게 잘 자세히 살펴보고 뭔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KF11은 우리 입장에서는 블록 2까지 갈 필요 없이 그러면 1부터 사줘. 블록 1부터 사줘. 우리도 실적 내야 되고 돈 보충 갭을 메꿔야 되니까 이게 일단은 완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뭐 방산 협력을 아주 심사숙고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만 나중에 튀르키예 꼴이 안 날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저울질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좀 이거는 봐야 돼요.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타결진 거 보면 아주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아랍에미리트는 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조금 달라. 마지막으로 한국이 앞으로 KF21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수출 시장에서도 자리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략을 꼽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전투기가 이제 신형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 그러니까 5세대를 이제 구입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런 나라 접근도 잘 돼 있고, 지금은 이제 멀티미디어 세상이니까 온갖 매체나 그 종류, 플랫폼 종류로 선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흠잡을 데 없고.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좀 조마조마한 게 저도 이제 좀 급한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상반기라고 제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어요. 행사가 있을 것이다. KF11이 이제 실전 배치를 이제 그 직전, 그러니까 부대 인수 직전까지 이제 어떤 대한민국 같은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작용을 저도 막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분들도 이제 급한 게 있다 보니까 저보다 더 급해졌어. 그래서 현재 이것도 지금 엠바고로 묶여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시점 보여주는 거, 실전 배치 항공기 전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빨리 실전 배치 전투기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투 적합 판정, 그러니까 어떤 주변국 북한을 상대로 이제 유사시에 전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완성된 전투기가 조만간 행사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이걸 지켜보고 있는 도입 가능성 있는 나라에서는 야 도대체 이건 실전 배치 언제? 근데 뭐 이거를 또 트집 잡는 입장에서는 조금 뭐 지상 공격도 못 하는데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서도 자기 잘난 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트집을 잡아야 자기가 뭐 이렇게 위대해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블록 1부터 빨리 몇 달 후입니다. 몇 달에 빨리 배치되는 돌입하는 장면과 함께 부대 공개, 경락고 다 완성된 거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할 거고, 방사청에서. 전투기 사업단에. 그러면 이제 진짜 달려올 것 같아요. 진짜 산 마음이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죠. 홍보. 빨리 이게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저는 그것만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상반기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빨라. 실제로는 빨라. 그래서 그 자체가 이게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KF11에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없잖아요. 이런 전투기 개발 사례, 역사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트 전투기, 이게 안정화된, 그러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안정화된 전투기 개발은 1970년대 초반부터예요. 그것도 1974년도 기준에서 미국의 F-16, F-15, 뭐 이런 것 전투기도 그 당시에 나왔던, 뭐 A-10 공격기 지금 태우겠지만은 그런 것들. 별 문제 없이 딱 생산돼서 배치되고 해서 뭐 지금까지 왔던 그 시절부터이기 때문에 기준을 1974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근데 그나마 F-16 뭐 A-10은 뭐 소소한 문제도 있었는데 KF-11은 없었다는. 제가 면밀히 이제 주시를 했는데 이런 전투기가 개발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하여튼 특별한 사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빨리 배치를 하자. 그거 이제 잘 왔으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차를 왔으니까 요 몇 달을 잘 버티면서 빨리 끝내서 배치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가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도 이거를 엔진을 공급하는 나라지만 국가지만은 동맹이지만은 이걸 이제 배치가 되면은 한미 이제 동맹 어떤 그 전략에 있어서 주한미군군 하고 이제 주한미국 아직 F-16인데 같이 비행하는 모습
그것도 상승성이 되게 커요. 이게 주변국한테 보여주는 게. 그러면서 미국이 본토에서 야, 이제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미공군의 전력이 이제 F-16에서 F-35를 교체했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한미공군에 F-35를 배치하자. 그러면 미공군의 F-35하고 KF-21을 비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스텔스 디자인이잖아요. KF-21이. 이게 지금 기분하고 또 틀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군의 F-35가 아닌 미공군, 주한미공군의 F-35. 그때 A형, B형, C형하고 KF-21을 비행한다는 그런 상상을 저는 합니다. 그게 뭐 내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 세계에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실상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완성해서 실전 배치했네. 근데 그동안에는 2012년부터 중국의 J-20 이게 아주 설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스텔스가 누가 더 먼저 만들었냐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 중국의 군사력이 상당히 커졌다, 완성됐다. 이제 그게 평가되는 기준이 사실 J2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국모함도 있지만은 시점 다 2012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봐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수출해서 좀 여러 나라에 팔려야 된다. F-35로 못 사는 나라에 팔 수 있다. 나라는 많이 기다린다. 그런 어떤 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주목해서 봤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카이가 또 이제 뭐 항상 해왔던 거는 맞지만은 태국 전시회, 방산 전시회에 이어서 바로 또 이제 두바이 에어쇼에 갔다는 거. 꾸준하게 이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상담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관련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뭐 스펙도 물어보고 뭐 개발 진척도 뭐 언제 배치되고 언제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먼저 번에 했던 행사에 비해서 또 발전된 내용이 있고 그럼 또 해당되는 지역의 언론이 이제 그걸 받아서 기사화하고 이게 바로 이제 세일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산 전시회나 항공 에어쇼 전시회는 꼭 가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일반적인 정보지만은 이렇게 발전된 정보를 제공해서 결국 우리 K방산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언론을 상대한다는 거. 해당 지역 언론들, 뭐 중동이나 뭐 동아시아, 뭐 싱가포르에 주재하는 언론사든지 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거기서 오기 가까우니까 유럽에 이제 항공 분야나 군사 분야 매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취재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소식이 업데이트돼서 이제 퍼지는 역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참가가 중요하죠. 왜냐면은 지금의 KF-11이 좀 그것도 기대를 하지만은 전투기가 제대로 실전 배치되면은 뭐 급한 마음에 이제 에어쇼, 해외 에어쇼에 출장 갖다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형 중심으로 우리 항상 뭐 아덱스 때도 봤지만은 모형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얘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세일즈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고. 근데 다음번부터는 이제 우리 KF-11로 보낸다 만다 이제 의논하는 게 나올 것이고 이제 그것도 기대가 되는 면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얘기 중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하나 좀 관련된 얘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을 하는데도 Su-57 스텔스 전투기는 뭐 인도 에어쇼라든지 두바이도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들도 수출을 생각하는 이게 수출이 목적이죠. 그냥 단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먼저 앞서서 이제 그런 이제 실물을 갖다 보여주고 에어쇼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만간 이제 앞으로는 실물을 등장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의 과제죠. 그러기 전에는 빨리 초도본 양산 행사를 빨리 몇 달 후에 했으면 좋겠다. 기다린다. 그거 다 그렇게 이어지는 순서니까. 해외 수출까지. 그다음에 국가 안보, 동북아시아의 공군 전력의 어떤 발전, 수출 뭐 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뭐 처음 얘기로 들어가서 에어쇼는 그런 아직까지는 이제 이 구조에는 얘기하는 세일죠. 뭐 이렇게 카다로 보여주고 아직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UAE가 KF-21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게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직은 실물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기껏해야 관계자들, 그 아랍에미리트의 공군 뭐 참모총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이 와서 뭐 후방석에 타봤다든지 그 우리나라까지 와서 해본 거고 그들이 이제 뭔가 진짜 확 덤벼들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정상 간에 이제 어떤 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위아래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에어쇼 관계되는 뭐 실무자들 그 밑에 참모총장 밑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물어보겠죠. KF-11 우리 다음 두바이 에어쇼 때 가져올 거지? 이제 이런 질문, 이런 게 상당히 좀 오가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는 됩니다, 가능합니다. 뭐 카이 입장에서도 얘기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위기 조성하는 데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전시회나 그쪽에 중동 지역에 이제 전시회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니까 매년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어졌기 때문에 뭐 좀 그 정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올해가 지나야만 확 그냥 활활 타지 않을까. 실물이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문제 없었던 거는 그건 우리 실적이고 문제 없이 개발한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가 이제 실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할 건지, 이걸 잘 활용을 할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블랙 이글스의 기종 전환 바꿔야 된다. 뭐 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TOC에서 벗어나서 전투기, 그러니까 훈련기에서 벗어나서 전투기를 이제 비행단에서 블랙 이글스 팀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또 이제 만들고, 근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또 걸리긴 해요. 아무리 서둘러도 뭐 4, 5년? 지금 당장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 조건들이 합쳐져야만 본격적인 수출을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라팔이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판매하고자 했다가 실패했는데, 그게 벌써 24년 전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막 도입을 하겠다는 나라. 그러니까 F-35로 도입할 수 없는 나라에서 먼저 이제 구매를 하겠다고 그러고. 물론 이제 일부는 또 남미 국가는 스웨덴제 슈퍼 그리펜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콜롬비아, 뭐 페루, 브라질 이런 나라가. 그것도 별도의 시장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슈퍼 그리펜, 라팔, 유로파이터, 뭐 F-16V 이런 걸 보면 이제 막 판매되는 거 계약하는 거 보면은 조바심이 좀 생깁니다. 우리는 조만간 저렇게 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행사 빨리 해야 돼요, 진짜. 진짜 빨리 해야 돼, 행사. 근데 한 뭐 몇 달 후입니다.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이런 분위기 속에서 KF-21이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나라를 우리가 먼저 접근할 때 상대 국가의 공군 전력 어떻게 형성돼 있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왔고 뭐가 부족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경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F-35 수출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을 이제 이들 국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사우디는 뭐 F-35를 줄 수 있다. 마흔 오를 때. 준다. 그래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사우디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사우디나 이집트나 뭐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뭐 카타르도 그렇고 뭐 오만도 그렇고 뭐 바레인도 그렇고 이들 나라의 전투기가 한 기종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를 뭐 보통 4기종, 5개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거는 노화되는데 뭘로 대체하지? 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 우리 기종으로 KF-11에 마땅하게 대체를 해야 되는 기체가 나오죠. 노화된 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세일즈를 하고 대수를 전망할 수 있죠. 그거를 1대1 대체를 할지 아니면 2대1 대체를 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기본 조사를 뭐 제대로 하고 이제 접근해서 세일즈하고 이제 하면은 점점 가능성은 커지는 거죠. 중동 시장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게. 지금 전차, 중동 시장에 결국에는 이제 전차 시장이 터지긴 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수출할 수 있는 게. 미국제 M60, A1, A3 전차를 뭐 이집트나 사우디가 이 노후 전차를 엄청 갖고 있거든요. 이 숫자가 상당히 방대하게. 그러면 그거를 1대1 대체가 아닌 뭐 3대1 대체라도 하면은 우리한테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조달하는 그 시간과 가격이 폴란드의 사례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투기를 현재는 전투기 중심으로 이제 국방비 쓰는 게 무기 획득이 그 중심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함정도 중요하게 됐거든요.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그쪽 홍해 쪽에서 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이나 함대공 무기 제대로 된 거는 이제 함정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잠수함도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전차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래서 어떤 꾸준한 세일즈가 이 중동 시장은 필요합니다. 이 유럽에 이어서. 뭐 남미 국가는 어느 정도 다 정해졌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F-11이 이제 물꼬를 뭐 트기 시작하지 않을까 순서상으로. 물론 기다리고 있는 거는 잠수함 시장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수상 전투함. 왜냐면 그들 나라의 군사력 무기 지금 보유 종류로 보면은 대체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조건을 내미는지에 따라서 K방사는 분명 2030년대는 또 새로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 기본은 이제 폴란드 수출을 이제 완성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폴란드 수출은 2030년이면 그 발주 대수가 이제 다 계약이 끝나서 물건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된 상태로 가요. 그러면 실제는 기술도 이전해야 되고, 그러면 그들이 또 어떻게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생겼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쪽에 폴란드가 2030년 가면은. 그러면 이거를 계속 내려갈 수는 없고, 다시 이렇게 유지라도 하려면은 중동 시장이 그때 와서는 이제 열려줘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한 개 지역만 올인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다음번은 이제 중동 지역이 여전하다. 과거 뭐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의, 서유럽의 중심에 방산업체가 많이 해먹었죠. 거의 독점하다시피. 근데 그들이 이제 무기 조달, 당장 자기들 먼저 무기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러시아의 잠재적인 침공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그들한테는 안 좋고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결국 시간과 재원, 돈의 싸움이죠. 저는 이제 K방산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이제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거는 KF-21 전투기하고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순서상으로 FA-50 블록 20. 왜냐면 FA-50 블록 20도 필요한 나라가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마치 풀업 훈련기 공격기인 브라질의 슈퍼 투카노가 여전히 잘 팔리는 것처럼 별개의 시장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업기 시장은 우리가 이미 뭐 KT-1 때문에 안 되고 빼고 경공격기 시장, 그러니까 FA-50 블록 20 시장이 그걸 잘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KF-21 전투기 시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진짜 더 우리 국내 관련 업체나 기관이 더 조직화돼야 되고 더 세세하게,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좀 들어와야 되고 전문적인 인력들이. 뭐 예를 들어 지금 수출 대상국 조사하는 거는 특정 방산업체에서 뭐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를 해보니까 과장급 이하. 그분들이 시장 조사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타일로 해요. 그 보고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검토한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젊은 어떤 뭐 군사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관심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유입이 돼야 돼요. 뭔가 이렇게. 이제는 AI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데 AI 일단 뽑아서 이렇게 검토해야 되거든. AI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아직은 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조직 관리, 뭐 조직의 어떤 새로운 형성도 중요하고 앞으로 발전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망은 좀 밝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KF-21 양산 및 기술 통합 단계가 진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어떤 것이고 전투기 성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게 그 블록2를 이제 말하는 건데 블록2에 있어서는 이제 공대지, 지상 공격하고 이제 함정 공격인데 그 제목 자체는 그럼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게 장비, 무기인데 핵심 무기는 이제 블록2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2라고 해서 국내에서 사거리 500km짜리의 그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양산까지 해서 물건 만들어서 공군에 인도해서 장착할 수 있는 시기는 2032년을 봐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그 전에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그건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다 인티그레이션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럼 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수출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전에 다른 그 단거리 그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게 꼭 무슨 뭐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뭐 유도 폭탄이죠. 되게 보면 GPS 유도 폭탄이라든지 뭐 레이저 유도 폭탄. 그게 보통 사거리가 뭐 24에서 뭐 한 40, 50, 뭐 활공 폭탄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한데 그런 뭐 미사일이 아닌 거라도 빨리 좀 인티그레이션 접목을 시켜서 당장 대한민국에서 이제 KF-15 블록2를 도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 정도는. 그건 이제 요구를 받고 있고 반대로 방위사업청 전투기 사업단도 이제 야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라도 빨리 먼저 해놓고 시장에 나가자.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2 미사일이 나오면은 그럼 그때 가서 판매하고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된다. 그 전에 할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사실 방사청 입장에서는. 근데 시중 언론들은 이게 좀 잘못된 게 항상 이 사람들이 너무 워낙 급하게 글을 쓰다 보니까 장거리 공대지 2가 바로 뭐 인테그레이션돼서 뭐 배치가 되는 중 뭐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10여 종의 무기라는 거는 그냥 왕통구리 폭탄, 그다음에 로켓탄, 무유도, 그다음에 GPS 유도 받아서 레이저 유도 지저가지고 하는 거 쏴가지고 그런 것들. 그게 한 10여 종 뭐 이렇게 추려보면 되거든요. 국산도 있고 뭐 해외산도 있고 뭐 유럽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 정도 승인을 이제 내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열을 하고 하면은 이게 명확해지는데, 이것도 인티그레이션 단계도 이 블록2 안에서 1단계는 요거고 2단계는 이거, 3단계 최종적으로 공대함 미사일까지, 더 나가서 초음속 미사일까지, 4단계 뭐 이렇게. 세세개 써주면 되는데 그냥, 장거리 공대지 2가 처음부터 다 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그냥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게 쓰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 먹으면 그만이죠. 네? 내가 지금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걸리 드시면 되죠. 그 어떤 분.
예? 막걸리 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다. 좀 똑바로 써서 우리 그 기대하신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하세요.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근데 뭐 막걸리 먹다 보면 뭐 정신이 뭐 혼미하니까